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뉴스바도 문을 열고 이번 한 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에 마련되어 있는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죠. 박근혜 정부의 공안 드라이브에 민주당이 이른바 원샷 특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범야권을 집결시킬지 주목되는 연석회의도 곧 출범합니다. 예상대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 지지가 금세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에 어떤 길을 가려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병현 원내대표 인터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만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이 강화되는 정부, 정부 견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이 대통령 해바라기로 일관하는 여당, 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지만 언론은 외국에서 환대와 박수와 조명을 받는 존재로 대통령을 보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학자인 서강대 원용진 교수와 대통령 순방보도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는 영어 애너그램의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갈통에 집어넣을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드라마틱 엔트리라는 말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현직 중견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징계의 부당함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재산 축소가 아닌 과대 신고까지 문제 삼아 별도 징계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흠집 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 징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대검감찰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안이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대검감찰본부가 오늘 윤석열 지청장 징계를 발표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져 모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김진태 후보자는 아들이 사구체 신염 때문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대체 복무를 위해 지원했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도 이 질병 때문에 탈락했다고 해명해왔으나 코이카 탈락 이유는 질병이 아니라 면접 성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후보자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황찬현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청문회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조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실행위원 466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함에 따라 신당 창당을 위한 전국망 조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위원 중에는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기웃거렸던 인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참신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부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석고대제로도 모자란다고 공세를 취했고 통합진보당은 분노를 사기고 최대한 예의를 갖춘 발언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활동을 재개한 홍사덕 의장을 대북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홍사덕 의장은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한 바 있습니다. 초대형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사망 또는 실종자 수가 1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한국인 8명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부터 가을 날씨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에는 어떤 뉴스들 올라와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네, 대검찰청이 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를 수사하다가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한 반면에 수사 방해 의혹을 사고 있는 조영군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지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공은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인데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남긴 글입니다.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 건의를 철회하십시오.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신의 상사 중의 상사인 조영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상사의 지휘 감독권은 아랫사람이 잘못했을 때 시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수사를 회방 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상사의 지휘권 남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지청장을 중징계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군기 잡기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자, 한겨레가 또 관련해서 구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대검 감찰본부가 조영군 지검장을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 방해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고를 받고 기다려보라 라고 한 뒤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 방해일 수 있다. 이처럼 보고 절차를 거치라는 지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영곤 지검장의 기다려보라 이런 발언이 수사 방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 한겨레가 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외부로 드러난 발언 자체보다 발언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07년 외부 청탁을 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사에게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대법원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수사를 회방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무려 지금 4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네. 뭐 광고주에게 해가 되거나 네. 손해가 되거나 또 예. 권력자에게 좀 밑보일 만한 사안을 가지고 가면 예. 그 간부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알았어. 기다려봐. 그리고 감감무소식. 좀 두고 보자 좀. 예.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지 말란 얘기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런 가운데 참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 1천만 원을 누락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해서 대검찰청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아니, 재산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문제 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있는 재산을 숨기는 과소신고, 이런 것들은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과대 신고했다는 이유, 말하자면 틀리게, 잘못되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갖고 이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것이 지금 안전행정부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지청장은 나의 규책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징계를 당해도 이거는 뭐 부당한 징계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제 엄포를 해놓은 셈이죠. 자, 사실 재산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신고한 것을 두고 또 문제가 된다면은 실제보다도 적은 것처럼 신고하는 사람이야말로 이건 철퇴를 맞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황찬현 후보자 장남이 최근 3년 동안 급여로 받아들인 금액과 또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치면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데 재산 신고액은 1억 1천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이건 억 단위로 이게 지금 잘못 신고를 했다는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고의적인 축소 신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별 문제 없이 임명이 된다면은 이 정권에서는 재산을 과대 신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축소해서 신고할 수는 있어도 과대 신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죠. 뭐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는 거 이거 부자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3면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3면은요. 예. 신문 다음 장 표면은 나오는 장이거든요. 네. 1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주목하는 면이 사실 3면입니다. 아주 시커멓게 중앙일보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정희, 이번엔 박근혜 씨 독재자, 야당은 역풍우려. 대중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란 호칭을 쓰지 않고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 이걸 지금 트집 잡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을 향해서 상대 진영에서 쏟아낸 험한 말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발언은 대선 불복성 발언이란 점에서 다른 차원의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는 이정희 대표의 박근혜 씨 표현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반응이 더 웃겨요. 예. 박근혜 씨라고 지칭한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엔 부적격자다. 국기문란 내란 음모에 휘말린 것만 가지고도 이정희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뭐 이런 말을 했네요.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말이죠. SBS 기자 출신이죠. 자, 반면에 한겨레는 어떻게 다루느냐. 6면에 후미진 부분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정희 대표 박근혜 씨 호칭의 새누리 격앙.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씨라고 호칭한 것보다도 새누리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주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사가 이렇게 끝나요. 한겨레 기사가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의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 연극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에 빗대 또 개잡놈, 죽일놈이라고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끝납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그 내용. 예. 이게 어떻게 세상에 나온 줄 아십니까? YTN 돌발 영상이었습니까? 맞습니다. YTN 돌발 영상은 또 누가 만들었느냐? 노종면 기자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노종면 기자가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2004년 이 당시 그 환생경제라는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극 영상 테이프를 보고 사실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돌발 영상을 제작할 때 한나라당 측에서 가진 방해를 했죠.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것까지 하냐.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안 했었어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돌발 영상이 최초로? 네, 돌발 영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날 기자들이 까맣게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지방에 내려가서 그걸 공연할 때 그랬던 거고요. 제가 처음 보도했던 거는 리허설을 가지고 했습니다. 리허설 가지고. 네, 물론 그때도 기자들이 일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좀 출입하는 당에 뭔가 좀 손해가 되고 비난을 사게 될 것 같으면은 보도 안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 언론의 지금 태도는 상당히 이중적인 정도가 아니네요, 이게. 아니 진짜로 뭐 노가리 개잡놈 죽일 놈 게다가 뭐 육실할 놈도 있었고요. 은밀한 부분을 암시하는 표현도 아주 노골적으로 했고요. 음낭에 같이 운운하고 말이죠. 노무현 씨도 아니고, 개잡놈, 죽일놈, 이래놓고. 그리고 뭐 석고대죄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당시 환생경제 최초 보도를 한 것은 돌발 영상이었다는 것은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압박이 있었다. 노가리. 노가리도 이 자식 그런데 슬픈도 아니야? 야, 노가리는 정말 대단한 놈이다. 개잡놈. 아니, 인사를 해도 욕을 하는 너희는 개놈이 다 있어? 불 X값. 내가 태어났으면 불 X해야지! 나쁜 X. 나쁜 X이라고. 죽일 X. 죽일 같으니라고. 거시기.
그네 너 이혼하고 위자료로 그거나 떼달라고 그래. 그거? 그래, 그 거시기. 얘. 그럼 거시기 잘못하냐? 그럼 거시기 잘못한 게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래서 뭐 돌발 영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들이 네. 많았죠. 그런 걸 다 뚫고 예. 돌발 영상을 반석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돌발 예. 영상이 이번 YTN 가을 개편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예. 사실을 제가 지금 알고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동안 배석규 씨 예. 왜 붙잡고 있었나? 그걸 뭐 없애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붙잡고 있었는데 사실상 돌발 영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명박 정권 때도 그 돌발 영상 없애려고 무단히도 네. 뭐 일단 없애진 못했고 무력화시켰죠. 예, 임장혁 PD를 그렇게 네. 아웃을 시켰고 말이죠. 예, 이거 뭐 얘기가 다른데 예, 흘러버렸네. 안타깝습니다. 돌발 영상 때문에 YTN이 떴는데 또 돌발 영상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YTN의 공정성도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양상이고 말이죠. 돌발 영상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면 예. 제가 그 이름을 제가 장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저작권을 좀 행사해 볼까 하는데. 국민 TV가 혹시 TV 개국을 하게 되면 예. 돌발 영상 쓰시겠습니까? 그거야 뭐 우리 TV의 선장이 되실 분이 판단하셔야겠죠. 예. 저는 그 돌발 영상을 우리 국민 TV가 이어간다.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을 보겠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프랑스 파리 시위 참가 교민들에 대한 협박글, 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웹 모바일 미디어 토픽스가 김진태 의원이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시위한 사람들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 법무부를 시켜서 체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웹 모바일 미디어 토픽스, 여기는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24시간 뉴스 속보를 전하고요. 누리꾼들의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데 지난 2월에는 한 달간 무려 댓글이 2억 개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글과 관련해서 토픽스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인 몇 명도 한국 시위자와 같이 있던데 그들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웃긴 사람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법무부를 시켜서 체증사진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이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니,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 받아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분의 머릿속이 참 궁금해요. 예. 아니, 법무부를 시켜서 체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다음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전 이거 보면서 이 혹시 제정신에서 쓴 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진태 의원이 뭐 평시에도 막말과 폭언을 일삼다시피 했는데 이런 글을 그 파리 순방 중에 썼다. 저는 이게 맨정신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아니라 이제 한국일보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수정 취지를 문서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문서에는 NLL을 임기 중 해결할 생각이 없는데 잘못돼 있다. 이런 취지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A4 용지 3분의 1 분량 문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고했으며 다듬어 놓자는 의미에서 재검토로 하자. 회의록을 보니 조명균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NLL을 사후에 처리하는 데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일부 표현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뭐 몇 가지 예를 제시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NLL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녹취록 작성 때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것이 관리고 이렇게 고친 대화록 수정본을 국가정보원에 넘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의도를 가진 수정으로 해석되고 조명균 비서관이 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한 그 원본, 이 원본이야말로 NLL 대화록의 진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화를 한 당사자고요. 조명균 비서관이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고쳐라 라고 얘기한 것인데 검찰은 NLL 대화록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거를 고쳐라 라고 지시한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NLL을 임기 중에 해결한다고 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검찰 말이 맞으려면 임기 중에 NLL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네. 그게 무슨 뭐 진짜 NLL을 북한에 넘기는 것처럼 네.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뭐 혹여 예. 또 그런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그 당시 나눴던 대화의 내용 그리고 또 제시했던 방안 이런 것들을 해결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예. 자, 오늘 한국일보는 이 기사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안전행정부 시민단체 지원사업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안보의식 고취, 종북 좌파 척결 등 이런 구호를 내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안전행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는 2008년 10개 단체에 4억 원 정도 지원이 된 것인데 2009년에는 32곳 10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2012년에는 63개 단체 31억 원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보수단체 58곳에 20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과거의 그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은요, 인권신장, 평화, 국제교류협력 같은 순수한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원사업 유형을 국가안보, 4대강 살리기, 100대 국정과제 등 정권과 이념 홍보로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인 사찰을 벌였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USB에서 발견된 2009년 제도 개선 대장문건을 보면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보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수단체의 활동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보수단체에 대해서 왜 이명박 정권부터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을까? 특히 대선이 있던 2012년에 크게 늘어났을까? 역시 뭐 아무래도 이런 시민단체를 앞세운 이런 식의 선거 개입을 정부가 뒤에서 배후 조종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최재천 의원의 말이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보수단체의 나랏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늘리고 이들은 안보교육과 SNS 활동을 빙자해서 정권 연장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행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안행부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새마을 운동은 또 새마을하고 새누리하고 같은 뜻 아닌가요? 예. 새마을을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새누리가 되겠죠. 새누리 운동을 펼치겠다로 저는 자꾸 들립니다. 홍사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의 대북 접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세계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고 서울신문도 일면에 실었습니다.
민화협 차원에서 연내에 북한을 방문하려 한다. 이렇게 홍사덕 의장이 최근 민화협 상임의장단 회의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자,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남북 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북한의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라고 밝힌 직후여서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톱도 주목됩니다. 국방부가 차기 공군 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공군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요구 성능에 대해서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만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만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수의 계약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8조가 넘는 초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한 전례 없습니다. F-35가 게다가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 개발 지연, 가격 변동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덜컥 계약부터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자, MBC, KBS 이들의 보도는 과연 공정할까? 방송학자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바한국 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심훈 한림대 언론정보학 교수는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KBS와 MBC 뉴스에 대한 방송학자들의 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가 됐고 12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현 정부 집권기에 KBS의 중립성 평가에서 3.71점이 나왔습니다. MBC는 3.16점. 10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입니다.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요, 6점대였습니다. 지금은 3점대란 얘기죠.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감시 및 권력 비판 미학을 첫 번째로 꼽은 응답자들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학자들은 정권이 사장이나 이사진을 낙점하는 식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KBS에 대해서는 72.9%, MBC에 대해서는 75.2%가 찬성을 한 것입니다. 자, 한겨레의 이 기사도 주목되네요. 구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전교조 6만 조합원이 있죠. 이 가운데 9명이 해고자란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아님 이런 통보를 했는데, 이런 경우 전교조처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다른 곳에서도 많다는 겁니다. 2년 내에 신설된 서울시 노조 가운데서 32개의 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기원 노조도 그렇고 지방행정연구원 노조도 그렇다는 건데, 이들 노조에 대해서도 노조 아님 이렇게 통보할 것인지 한겨레는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JTBC 뉴스9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나왔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김무성 의원은 도대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것을 읽었느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 월간지와 종편사에 나온 그런 평론가들이 한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네. 그러면 그 월간지하고 보수평론가들은 어디서 구했느냐? 보좌진이 준 것이다. 그 보좌진은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월간지와 종편을 보고 알았다. 이게 삥삥 도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 또 서상기 의원 등등 또 정문원 의원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는데 좀 조사 좀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또 그런 얘기할지 주목됩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무성은 대선 때 녹취록을 어디서 구해서 유세 때 읽었나?
예. 월간지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아니요, 저는 뭐 월간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 나왔고 보수 논객들도 선거 때 와서 또 예. 뭐 종편 같은 데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예. 아니 그 문제는 그런 걸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월간지나 종편에 출연한 보수 논객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해서 읽었나? 그거는 뭐 보좌관들이 보고 적어줬겠죠. 보좌관은 어디서 봅니까? 그 보좌진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해서 전해줬나? 보좌관들이야, 월간지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보수 논객들, 예. 토론하고 나면은 요새 인터넷에서 다 뜨지 않습니까? 글쎄요, 얘기가. 예, 하여튼 그래서. 예, 계속 도니까 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막간 퀴즈입니다. 차세대 고속열차가 최고 시속 430km 주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열차가 달릴 전용선로도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말입니다. 길을 깔아놓고 열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0억 원이면 될 것을 기차부터 만들어 놓고 다시 이걸 또 길을 닦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예산 1,100억 원대를 들인 고속철도, 이 고속철도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안드로메다, 2번 종북타파, 3번 해무, 4번 창조경제.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제2당 대실의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필리핀 태풍 그 하이엔 피해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예, 이 한자로는 해연, 바다의 제비라는 뜻인데요. 네. 제비가 아니라 괴물이 돼서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필리핀 중동부에 상륙해서 만 하루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레이터 섬이라는 곳을 통과했는데 현재까지 추정 사망자만 12,000명이고 이재민은 430만 명이 발생했고 뭐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 순간 최고 풍속이 시속 379km, 또 초속으로 계산하면 105m였는데요. 인류가 태풍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한국 교민들도 8명이 연락 두절이라고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 밝혔는데요. 8명보다 더 많이 살고 있다는 증언도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어젯밤에는 베트남에 상륙했는데 최대 풍속이 필리핀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서 수십만 명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 같은 경우에도 뭐 풍속이 초속 한 50m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했군요. 2003년 매미의 경우에 가장 셌었는데 초속 60m였습니다. 예. 자, 이게 피해가 커진 이유, 풍속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죠? 예,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자면 태풍과 함께 5, 6m 높이의 폭풍 해일까지 들이닥쳤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타클로반이라는 도시가 저지대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 당국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재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국제 기상 관측기구 여러 곳에서 엄청난 태풍이 올 거라는 경고를 며칠 전부터 했었는데 당국이 대피소라든지 뭐 비상식량 같은 걸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집에 남아 있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자면 역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작년 12월에도 1000명이 사망했던 태풍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바다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력한 태풍이 쉽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생겼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이 하와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군요. 두 나라의 해군이 내일부터 3일 동안 하와이에서 인도주의적인 구조 그리고 재해구호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 군대가 합동훈련을 했던 적이 2번 있었는데 미국 땅에 중국군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에 미국을 방문한 후에 두 나라의 군사교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에도 중국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냉전 시절에는 소련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관계였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른 성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역시 동시에 가동되고 있으니까 중국과 미국이 협력과 대결의 이중주를 하는 관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구구정당 대표가 위안부 도발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의 시장이자 구구정당인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토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제 텔레비전에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요. 당신들, 그러니까 한국도 해온 것 같은 일이니까 당신들도 반성하고 우리도 반성한다라는 스탠스로 일본 정부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도 있지 않았냐라는 뜻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해석했습니다. 뭐 전형적인 물타기군요. 그렇습니다. 하시모토가 지난 5월에도 오키나와에 가서 미군도 여성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만들었고 또 다른 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게 문제의 초점인데 그거를 물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시모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막 나가는 바람에 최근에 있었던 2번의 선거에서 쓴맛을 보고 그동안 조금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다시 포문을 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아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하시모토가 극우적인 언동을 하면 아베는 오히려 조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방패막이 돼주기 때문에 이 하시모토의 부활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 미국 언론사죠? 예,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블룸버그의 편집장이 최근에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사를 내지 말라고 일선 기자들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치국의 전형직 상무위원들하고 또 재계 유명인사 사이의 유착관계를 다룬 기사를 특파원들이 송고를 했는데 이 기사를 중국에 내면 우리가 쫓겨날 거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안 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고위층 자녀들이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에 특혜 취업한 문제에 관한 기사. 이거는 뭐 한국의 고위층 자녀들도 조사 중이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그 문제인데요. 예. 거기에 대한 블룸버그의 중국발 기사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중국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블룸버그 편집장은 과거에 나치 독일 때 외국 언론들이 독일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기사 수위를 조절했던 것처럼 블룸버그도 중국에서 쫓겨나느니 비판의 강도를 좀 낮추면서 남아서 취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광고보다는 뉴스 단말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중국 지도부의 재산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한 후에 단말기의 판매 수익이 크게 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중국 내 수익 감소 이런 것을 우려해서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도 문제고 블룸버그 더 특히 문제고요, 그렇죠? 예,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이라는 그 언론 본연의 목적으로 볼 때는 블룸버그가 언론답지 못한 거고 또 언론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국 당국의 언론 정책 역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치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때리기라고 하면 이제 좀 부당하고 과도한 공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데 있어서 미국의 언론들이 과거에 선봉대 역할을 했던 경우가 조금 많아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피해의식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뭐 정보 공개 수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언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영리한 대응이지, 이렇게 외국 특파원들한테 뭐 비자를 안 내준다거나 보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담배 피우기가 참 어렵겠어요. 한 갑 가격이 10,000원이 넘어요?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배 부가세를 20%로 올리면서 담배값이 크게 오르는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말보로 같은 경우는 한 갑이 기존에는 9,700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11,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담배 부가세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재정 문제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S&P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기도 했는데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고 이 초고소득층한테 세금을 75%까지 받겠다는 계획, 이게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세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간접세에 해당하는 담배 부가세를 올리면서 그런 저항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간접세 인상이 중심이 아니라 부자 증세가 중심이라는 점, 그거를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군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이름이 비슷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일문일답. 심리전이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심리전을 하지만은 이걸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이고 복합적. 지금 말씀 똑바로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게 국방부의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날 저녁 민주당 최재천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 간 정책질의 응답에서도 거론됐는데, 여기서 잠시 변호사인 최재천 의원의 헌법특강을 들어봅니다. 자, 총리, 이 발언에 나타난 문제점이 뭡니까? 핵심 문제점이? 이거 정당한 발언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방부 장관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리, 그게 소신입니까? 탄핵감이죠? 근대국가 원리가 뭡니까? 대외를 향한 폭력은 군대에다 두고, 그래서 군대가 총뿌리를, 작전을 대민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대내적인 폭력은 검찰하고 경찰에 주는 겁니다. 폭력의 합법화, 폭력의 국가가 근대 입헌주의 핵심 원리예요. 대국민에 대한 심리전은 뭐가 하느냐? 교육문화부가 하는 겁니다. 국정홍보처가 하는 겁니다. 준폭교육을 하는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저는 반대하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반면 교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민을 상대로 국가폭력을 담지하고 있는 기관인 국방부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 원칙조차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신의 문제입니까? 헌법의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아무리 정책이 옳다고, 목표가 옳다고, 비전이 옳다고, 그게 올바른 겁니까? 왜 해안선을 해경한테 맡깁니까? 해군한테 안 맡기고? 북한을 향한 주적을 향해서만, 외적을 향해서만 군대는 담당하는 거예요. 전시에만, 계엄시만 그때는 심리전을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러니까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때로는 회의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안 잡혀 있으니까. 근데 입헌주의 일반 원칙조차도 우리는 손쉽게 허물어버리잖아요. 옳다는 이유로, 정파적인 이유로, 어느 정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대중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한 것을 놓고 새누리당과 진보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석고대죄에도 부족하다고 강력 비판했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사망 실종자 수가 12,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인 8명의 소재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현재 20살 청년이 88살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2억 9천만 원에 비해 4천만 원이 줄어든 2억 5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명을 다한 유럽 우주청 소속 인공위성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브라질 상공으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성 몸체 대부분이 연소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 천막 당사를 101일 만에 철거하면서 장외투쟁을 범야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아직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 여당의 공안 드라이브에 민주당이 원샷 특검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검찰총장 교체, 수사팀장 중징계, 문재인 의원 소환, 공무원 노조 압수수색 등이 각본처럼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그리고 NLL 대화록 사건을 검찰과 군 당국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카드가 예산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와 연계될지, 또 안철수 세력을 포함한 야권 결집의 계기가 될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 그리고 전국에 대한 전망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자, 그 민주당이 제안한 그 특검과 특위 어떤 제안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이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지만, 지난 또 국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죠. 네. 또 국정원이 단지 댓글뿐만 아니라 트위터라든지 포탈까지 이렇게 점령을 해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국가보훈처도 대선에 개입했고, 또 사이버사령부도 대선에 개입했고, 또 행안부 산하기관들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 국가기관들의 전반적인 이 선거 개입 내지는 정치 개입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진상규명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특검으로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를 구성을 해서 특위 차원에서 이 재발 방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거죠. 네, 그 특위는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을 막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특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또 국정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과 함께, 또 다른 기관들의 이 소위 정치 개입이 드러나고 선거 개입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런 제안이 나왔고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대표께서도 대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요. 그날 오후에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혹시 야당에 대한 무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야당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이건 국민과 상식에 대한 무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둑 잡은 사람은 벌 주고 도둑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일부 수뇌부대에서는 상을 주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그 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는 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이게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는 고사하고 이미 그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깊은 의문이 들을 정도의 매우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국정원 대선 개입 기소 사건에 대한 무죄 프로젝트가 사실상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들의 우려와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그런 그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자, 뭐 금요일 국회 일정을 이제 하루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대검 항의도 다녀오시고 하셨던데 네. 이후로도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는 뭐 이건 법률적으로 또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최소한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안 하게 되면은 인사청문회 없이 사실상 임명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 일정은 뭐 당초 일정대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법안심사나 예산심의 같은 문제들은 저희가 시적절하게 전략적인 그런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럼 뭐 이후에 그 국회 일정과 연기하는 방안은 그때그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요. 네. 그 뭐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네. 잘못된 보도인가요? 예, 실제 뭐 어제 심야 늦게 네. 우리 감사원장 그 인사청문팀이 나름대로 많은 그 논의와 그 고민을 했고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그 자료를 하나도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매우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은행문이 열리는 즉시에 뭐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 어찌됐든 그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약속대로 제출이 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사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현안에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 부분까지 완전히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이 원샷 특검 제안이 나왔던 것인데 네. 결심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이건 뭐 현안의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과 운영의 문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원샷 특검은 그 소위 뭐 저희들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은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러저러한 그 이 타진을 이 새누리당 쪽에 해왔던 입장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소위 지금 겸임상임위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 14일 날 지금 청와대 국감이 남아 있고요. 하나 남아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원샷 특감은 뭐 우리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검토되어 온 상황이었는데 특검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국민적 동의가 성숙될 때까지 여러 가지 시기와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왔던 입장이었고요. 네. 이제 지난번 검찰과 같은 그 편파적이고도 매우 불성실한 그런 태도가 국민들한테 확인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 이 원샷 특검이라는 것을 양성화한 것이죠. 네.
이 특검이 야권연대 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화답하는 모양새 이런 부분도 미리 고려가 된 건가요? 저희들은 이미 특검을 사실상 이 오래전부터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특검을 계속 상황을 추이로 봐왔던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께서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특검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적인 성숙도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찌됐든 자연스럽게 특검이 하나의 연대 고리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그런 성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제안하고 내일 처음 열리게 되는 연석회의. 네. 여기에는 어떤 단체 누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내일 개최가 되는데 지난 10월 7일 날 제안했던 민주회복을 위한 이제 국민연대 결성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범야권의 이 논의 과정과 공감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 명망 있는 그런 대표격 인사들과 그리고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한 150여 분 정도로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명망적 명망가적 양심 세력들이 총망라돼서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그것은 이제 안철수 의원님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철수 의원이 참석한다, 안 한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국이 매우 엄중하고 또 안철수 의원께서 생각했던 특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공동적인 그런 연대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석회의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요? 예, 우선 내일 공동 입장을 밝히고 이미 이제 그동안 전국 국민연대를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되게 활동이 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제 특검 도입이 공동 전선을 통해서 이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 퇴진에 대해서도 공동 연합 전선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법 개혁과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는 개혁 입법 이런 것들도 공동 연합 전선을 통해서 보다 더 힘있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제2차 시국 선언이나 시국 모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상당한 세력들이 모이는 것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이 어떤 야권 연대 틀로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성급한 진단인가요? 예,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전망까지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이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연대와 공존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지속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판단이고 민주당은 어찌됐든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이것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현재 당장에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소위 매우 어려워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책임 있게
그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요구한 것이 특검 그리고 특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그 중에 일부 특위만 받는다든가 또는 특검 요구한 사항 중에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수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새누리당의 태도로는 일부 수용조차도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고, 네. 매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한 달여 동안, 수석들 간에는 거의 매일 만나서 또는, 접촉을 시도를 해왔고, 저도, 최경환 대표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나거나 또 통화를 하거나, 수시 통화하면서, 이 전국을 좀 풀어보려는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 협상은 늘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소신이고, 어찌됐든, 이 새누리당이, 현재 국민들의 인식과 그리고 일반 보통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상식으로 돌아와서 상식적인 판단과 결단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최경환 대표도 만나서 얘기를 보면 비교적 합리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의 역할과 지금 책임을 다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제 청와대와 국정원의 태도인데, 청와대와 국정원의 태도에 더 이상 새누리당이 종속되지 말고, 정치를 복원하고 부활하는 자주적인 그런 자립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사를 방문한다고 하던데 왔습니까? 글쎄요, 전 모르겠네요. 지금 이 전화를 받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문제인데요. 네. 이석기 의원 제명 처리가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새누리당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민주당이 응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런 겁니까? 네. 예,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을 저희들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어떤 지원이나 협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만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위 국면 호도형이나 종국몰이형 마녀 상향을 하는 것도 결코 똑같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것이고 또 소위 제명이라는 이 제도는 의원들끼리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해가지고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바람직 민주사회에서 또 더더욱이 의회주의적 그런 민주 방식으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동료 의원들끼리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 지금 상태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의원 제명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였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이재정의 70.5 공개방송.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3층 대회의장입니다. 경기도민만 국민TV 조합원만 오시는 줄 아시나요? 그럴 리가요. 가슴 뛰는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속풀이 시국 강연회 함께 해주실 거죠?
서유럽 순방의 두 번째 행선지로 영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창조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풍성한 세일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에서 양국 경제인들을 만나서 창조 경제를 위한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네, 특히 20분간 직접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L'avenir de la Corée et de la France. 예상 밖의 유창한 프랑스 말이 좌중을 사로잡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은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문화 융성의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의 문화 행보에 이 같은 의지가 읽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이 런던 시장에 초청한 만찬 행사장에서 돌발 상황을 맞았는데요. 네, 넘어진 또 박 대통령은 또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런데 이때 박 대통령이 재치 있는 한마디로 상황을 넘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드라마틱 엔트리, 극적인 입장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치 있고 의연하게 대처한 박 대통령, 공식 만찬 행사는 아주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만찬이 끝나고 나갈 때도 박 대통령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quiet exit, 퇴장할 때는 조용히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영국 왕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두 사람의 파란만장 인생스토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예.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차가울 것 같은데 또 차갑지만 않은 어떤 따뜻한 면도 있는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만 나가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또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 등 정부가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들이 터져나왔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뉴스바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의 이유가 언론에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언론학자이신 서강대 원영진 교수와 함께 언론의 대통령 보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최근 박 대통령이 영국 버킹엄궁에 들어설 때 퍼붓던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비쳤다. 이런 국내 언론 기사를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네, 이런 기사는 어떤 점에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저도 하도 궁금해서 요즘 이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나 보다 이래서 최근에 몇몇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들도 상당히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기사는 무슨 이렇게 어떤 피처 기사나 자기 느낌을 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 뉴스를 그대로 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반쯤을 자기의 소회를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사 점수로 치자면 우리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점수 시험 문제로 치자면 낙제점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 그 보도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도 가치는 분명히 있죠. 예. 대통령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그 일상도 뉴스 가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건 일상을 넘어서서 국가가 외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다. 다만 그 가치를 얼마만큼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양국 간의 외교가 있어서 왜 그 외교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종의 스케치라고 그럴까요? 뭐, 온 이야기나, 뭐, 그분이 무슨 말로 연설했는가, 뭐 등등. 그러니까 무엇을 연설했는가 보다는 무슨 말로 연설했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예. 뉴스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KBS 9시 뉴스 한 일주일치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방에 나선 지난 2일부터 돌아온 9일까지 8일 동안 매일 평균 2꼭지씩을 리포트로 틀었더군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이틀이 톱뉴스로 처리가 됐고 5일이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네. 이 적당한 비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비슷한 보도를 봤는데요. 네.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몇 분이 지난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한 230일 동안에 한 220여 건에 가까운 보도가 있었다. 예. 매일 한 건씩이죠. 네. 좀 많았다는 생각이고요. 지적하셨다시피 그중에서도 탑뉴스가 그 전체 22%였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보도에 관한 보도가 항상 탑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조적으로 80년대에 있었던 뭐 우리가 아는 땡전 뉴스처럼 땡방 뉴스로 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 토요일 날 예. 저희 한국에 있는 방송학자들이 모이는 방송학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방송학자들을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예. 한국의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의 현재를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중에 몇 점을 매기겠는가? 네. 방송학자들이 매긴 점수가 몇 점쯤 나왔을 거라고 짐작하세요? 앵커께서는요? 한번 짐작해 보시죠. 저는 상당히 좀 지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예. 최소 4점 이하가 아니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3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학자들이 다 진보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형편없다. 그런데 사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정권에 대해서나 아니면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론도 서로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3점 받은 공영방송 뉴스가 무엇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의 저널리즘 전반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순방 보도 가운데 저희가 이 인터뷰 진행하기 앞서서 잠깐 청취자들께 들려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박 대통령이 런던 시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그 국내에 알려진 과정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저는 잠깐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엠바고를 걸었던 모양인데요. 네. 이제 보도를 잠깐 유보해 줄 것을 요청을 했겠죠. 네. 근데 국내 언론들은 거기에 따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신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예. 외신을 타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아마 보도를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여겨지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게 임경변, 재치 이런 말들과 함께 이렇게 다 포장이 돼 있던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국내에서 나온 기사들이 대부분 다 알려졌다, 전해졌다와 같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기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연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연합조차도 누군가 전달한 걸로 간접합법으로 돼 있으니까, 직접 그 장면을 보고 제대로 이야기들을 한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불의의 사고죠. 예. 불의의 사고도 상당히 보도 자료에 입각한 보도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사안이 벌어진 것은 우리 시간으로 7일 새벽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국내로 처음 들어온 것이 APTN을 통해서 오전 9시쯤입니다. 네.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언론들, 지금 유럽에서 그 당시에 동행 취재를 했던 기자들은 국내로 관련 영상을 보내면서 그 넘어지는 장면은 쏙 빼고 보냈고요. 그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와대 홍보수석의 비보도였죠. 엠바고가 아니라 아예 비보도를 요청했고. 비보도 요청했군요. 네. 그것들을 이제 언론이 다 수용해서 영상을 빼고 보냈는데 외신에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왔거든요. 예. 오후 한 8시 전후에서. 그때 처음 외신에서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10시간 정도가 간격이 생긴 것이고, 그때 드라마틱 엔트리라는 그런 얘기가 청와대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YTN MBN 같은 채널이 7일 밤에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메인 뉴스에 그 영상을 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날 보도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보면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언론들이 참 말을 잘 듣고 있다. 네. 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외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들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철저히 국내에 있는 수용자나 뉴스 수용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외국 언론의 이 드라마틱 엔트리라는 말이 보도가 됐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궁금해서요. 네. 제가 요즘 구글링이라 그러죠. 네. 구글에다 같은 용어를 쳐놓고 왔는데 한국 기사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 자체가 무슨 대단한 말은 아니니까 사실은 외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지, 위에서 짚어주신 내용들 말고 박 대통령 이번 순방 보도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요? 글쎄,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해외 순방에 나갈 때 이 기사의 메뉴가 이제 천편일조로 정해져 버린다. 예.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어떤 언어를 썼는가, 유창한 외국어 같은 이야기들요. 예. 얼마만큼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가, 예우를 받았는가.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다 그냥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에 왜 프랑스 갔는지 혹시 아세요? 앵커께서는요? 저도 잘 모르는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영국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이야기들은 빠지고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들은 한국의 저널리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 정치와 그 정치의 또 주인인 그 국민과의 소통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내야 될까라고 하는 큰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외교에 나서면은 수십 명의 기자단이 구성이 돼서 같이 동행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출입 기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건데요. 이 출입 기자 제도가 그 취지가 뭡니까? 이게 그 기관을 감시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하라는 건가요? 이제 우리 저널리즘이 이 수준에까지 오니까 저희들이 주고받는 질문과 답도 그 정도로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지? 네. 예.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의 이봉수 저널리즘 대학원장께서 지금 청와대 기자들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 한국 언론은 한국의 민주주의만큼 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히 이번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서두에 이었던 햇빛정쟁 기사, 피모 기자, 영어로 피입니다. 네, 피모 기자의 기사를 쭉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들 상당히 일관되게 그런 기사를 쓰시는 분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청와대 출입을 하시는 분들의 퍼포먼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라고 시키는 언론사 이런 거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이거나 아니면 권력과의 어떤 교효작용에 의해서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자, 언론계 다른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기관이 언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언론 탄압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요? 예, 그런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언론계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굉장히 심했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보다는 지속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 소송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나는 일단 무엇이든 소송을 걸어두면 이게 억울한가 보다.
라는 기사의 흐름을 자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소송을 걸물어서 그런 보도를 안 하게 하는 일종의 겁주기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갈수록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 액수가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쫄아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겁주기 효과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당당하다. 뭔가 억울한 점이 있다. 이것을 과시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소송하는 것은 하나부터 손해가 없는 거죠. 그쪽으로서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학계에서는 이게 계속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외국 사례에 비춰서 그러신 건가요? 이 소송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요. 네네. 왜 부당한 건?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소송이 대부분 끝까지 가는 소송이 많지 않습니다. 언론 관련해서는요. 중간에 다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법을 우습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그대로 이것은 정치적 선전의 목적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을 이렇게 겁박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종합편성 채널이 이제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사 가운데 일부라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글쎄요, 그 결정을 이때까지 합리적으로 한 번도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답을 내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 합리적 사고를 해서 생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종편을 대하는 사회적 방식이 어떤 합리성도 띠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합리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편이 굉장히 싫어할 거다. 왜 우리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학계는 오랫동안 광고의 덩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2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이 굉장히 우세한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의 크기가 금방 커지지 않고 우리가 보통 GDP의 1% 안팎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매체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지상파의 경우에는 이 광고 부분을 일정 부분 가져오면 당연히 또 수신료를 올려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편은 종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곳인데 합리성이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게 종편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이죠. 종편 채널들이 대부분 이제 보도를 상당히 강화해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보도 채널이 6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종편의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뉴스라는 것 혹은 저널리즘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희화화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요즘 아무나 정치평론가 된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말이 유행입니다. 그런 것 정도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면에서 그러는데 그게 양질의 정보인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양은 많지만 그것이 질적인 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북한 문제의 최고 전문가들이 탈북자가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온당한가? 그래서 사실은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즘만큼 참담한 때가 없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종편의 보도 실상이 사회적으로 뭐 희화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보도 수준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우스운 수준으로 추락해 있다 이런 뜻이군요. 놀림감이죠. 그래서 뭐 흉내도 많이 내고요. 개그맨들도 흉내 내는 것 같고 모두 다 흉내 내고 요즘 제가 SNS를 보면 나도 정치평론이나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고 좀 낯뜨겁더라고요. 반면에 손석희 사장 체제 JTBC 보도에 대한 평가가
최소한 다른 종편과는 다르다. 또 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손석희 체제의 뉴스, 그 현재와 가능성에 대해서 어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것도 참 답답한 게요. 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다른 비정상성에 의해서 돋보이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잘한다 그러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쪽이 안 하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불편한 것은 너무 그 조직 자체가 예. 의인화되는 거 아닌가. 한 사람에 의해서? 네, 손석희라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문제는 정말 사장 혼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JTBC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저널리즘의 본연을 다한다기보다는 지금 전체 저널리즘의 변화 구조나 이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폼나는 상업주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 손 사장 하나에 다 갖다서 개인이 마음먹기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봐버리면 저널리즘의 변화나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신뢰되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들을 때마다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원용진 교수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현직 중견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징계의 부당함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재산 축소가 아닌 과대 신고까지 문제 삼아 별도 징계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흠집 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 징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안이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오늘 윤석열 지청장 징계를 발표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져 모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김진태 후보자는 아들이 사구체 신염 때문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대체 복무를 위해 지원했던 한국국제협력단 포이카에서도 이 질병 때문에 탈락했다고 해명해왔으나 포이카 탈락 이유는 질병이 아니라 면접 성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조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실행위원 466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함에 따라 신당 창당을 위한 전국망 조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위원 가운데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기웃거렸던 인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참신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부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석고 대제로도 모자란다고 공세를 취했고 통합진보당은 분노를 사기고 최대한 예의를 갖춘 발언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활동을 재개한 홍사덕 의장을 대북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홍사덕 의장은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한 바 있습니다. 초대형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수가 1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한국인 8명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부터 가을 날씨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시사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를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을 발언은 실제 발언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 런던 시장 주최 만찬장에 들어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기 상황을 박 대통령이 재치 있는 말로 모면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Dramatic entry. Quiet exit. 네, 드라마틱 엔트리. 이것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마자 박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고요. Quiet exit. 만찬이 끝나고 나갈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극적인 입장이네요라고 해서 위기를 극적으로 넘기고 만찬이 끝나고는 조용히 나갈게요라고 해서 여유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언론이 받아쓴 청와대의 주장일 뿐이고 육성은 어떤 언론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넘어지는 동영상은 청와대가 언론에 비보도를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그대로 수용해서 국내로 영상을 아예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신을 통해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로부터 10시간이 넘게 지난 뒤에야 국내 방송사로도 영상이 전송됐고 그때 드라마틱 엔트리도 함께 공개된 겁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알려준 드라마틱 엔트리와 콰이엇 엑시트를 공갈통에 넣고 알파벳 순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들어보시죠. I try, queer, exit, act. Damn it. I, 나는 try, 시도한다. queer, 괴상한. exit, act, 나갈 때 행동을. damn it, 젠장. 나는 나갈 때 괴상한 행동을 시도하곤 한다. 젠장. 대강 이런 뜻으로 만들어봤습니다. exit, act는 안락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나갈 때의 행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Dramatic entry. Quiet exit. I try, queer, exit, act. Damn it.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들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중앙일보의 종편 채널 JTBC가 잇따라 국정원 관련 특종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려 김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지급했고 송금자로 적혀있는 7452 부대가 국정원의 위장 명칭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JTBC의 잇따른 국정원 특종,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JTBC가 했다는 특종 보도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6일 JTBC 뉴스9은 그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변호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꼭지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개인의 소송권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국정원은 그동안 김모 씨의 댓글 활동이 개인 일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뉴스9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7452 부대 명의라는 부대의 명의로 3,300만 원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예.
국정원이 이 보도 나간 다음에 처음에 돈을 대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방 국정원 직원들 돈을 모아서 다 채워 넣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국정원이 굉장히 좀 다급한 해명을 내놨었는데요. JTBC는 첫날 보도에서 이제 국정 회사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 처음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라는 변호인의 발언을 삽입을 이미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에 대해서 빈 예산을 직원 자체 모금으로 채워넣었다라는 해명까지도 이미 첫날에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JTBC는 이런 심리전단 활동에 관련해서 국정원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들을 리포트 이미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허술한 해명을 좀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부인하다가 말을 바꾼 점, 감찰에 철저한 국정원이 직원 대신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이걸 내부 모금으로 채웠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6일날 보도를 다 했었고요. 7일날에는 7452 부대가 국정원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보도를 잇따라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라는 것이 보도를 듣고 이것들은 좀 오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을 해명으로 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JTBC 보도에서 상당한 완성도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뉴스에 다 삽입이 됐는데 그 해명을 듣고도 이 해명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가 리포트나 당일 뉴스의 흐름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보도의 완성도는 근래의 방송뉴스 보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철저한 취재랑 확인을 했던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사자의 반론 해명을 넣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의 최동호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가 생각이 나는군요. 네. 6일에 지금 말씀하신 보도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도 또 특종 보도가 있었죠? 네. 7일 뉴스 톱 보도도 변호사 비용 대납에 이어서 7452 부대가 국정원이라는 관계를 밝혀낸 것이었는데요. 국정원과 거래 시에 7452 부대 명의로 된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았다는 업체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452 부대가 국정원임을 확인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속 어떤 거래를 할 때 7452 부대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6일날 방송에서 이제 7452 부대를 의심되던 국방부와 기무사가 우리는 모두 아니다라고 한 점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요. 7일 보도를 통해서 이 7452 부대의 실체가 국정원이고 국정원이 어떤 조직적 차원의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에 이제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날 해명에서 국정원이 직원들의 모금으로 국고를 채워넣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JTBC는 이에 대해서 이제 배임에 해당한다라고 7일날 치고 나왔습니다. 예. 돈을 메운 것은 일종의 피해 변상이자 범죄 행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봐도 공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도 말이에요. 이게 강제 모금의 성격이 있다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장도 돈 내고 차장들 그리고 또 실국장들 돈을 내는 상황에서 일반 직원들한테 일반 직원들이 돈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모금으로 해서 어떤 선의를 강조하기 위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적 활동이 선의를 갖고 한다라는 시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조직에 대한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굉장히 좀 헛발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 김 씨가 자기 변호하느라고 쓴 돈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돈을 채워야죠. 그렇죠. 왜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모금을 합니까? 사실 국정원이 지난 몇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보도 자체의 어떤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이 얼마나 어떤 조직인지가 좀 잘 드러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JTBC 내부도 이런 보도 때문에 고무됐을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JTBC는 잇따라서 호평을 받는 보도들을 내놓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상파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도 평가를 받는 뉴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종편 역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최근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거 한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취재 현장에서 JTBC 뉴스 기자가 이제 쫓겨나는 걸 한번 봤어요. 최근에 지난주에요. 언론노조 기자회견에서. 근데 JTBC 뉴스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행사 관계자들이 종편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면 종편 중에 이제 JTBC만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좀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언제까지 취재를 못하는 거냐? 이걸 찍어가도 지상파는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보도를 하겠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술렁했습니다. 실제로 지상파는 그 건을 그날 보도하지 않았고 JTBC는 화면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KT 이석채 회장 건 관련 보도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JTBC 기자들 사이에서 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디 트위터인가요? 여기에도 관련된 입장이 나와 있던데요. 예, 그 JTBC는 굉장히 6.1, 7.1 뉴스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팩트가 나옴으로써 그 김모 씨와 국정원의 조직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JTBC는 7일 공식 트위터에서 그 모든 뉴스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더 알아야 할 뉴스는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개편 이후 그런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JTBC 기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JTBC 뉴스9의 이제 국정원 사건이 더 알아야 할 뉴스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9시 뉴스, JTBC 9시 뉴스에서 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정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나요? 예, 그 국정원 이슈를 자주 다뤘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횟수나 이런 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100% 보도국의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국이 어떤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보도국의 판단인데, 그래서 실제로 JTBC의 손석희 체제가 된 이후에 보도국이 어떤 문제들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가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최근에만 2번이 다뤄졌습니다. 4일과 7일에. 그러니까 네. 4일은 단독 보도가 있기 전이었었는데, 대선 개입 의혹 특검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발화로 당일 이슈가 됐는데 지상파는 다 외면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정치 공방으로 다루거나 뭐 이렇게 이제 치부했는데 JTBC는 이 부분을 따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댓글 직원 변호 국고지원을 주제로도 7일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사가 보도를 한 문제에 대한 뭐 이슈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상파들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침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JTBC 뉴스가 이슈를 주도하고 뭐 사실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제 확인 못했는데 JTBC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JTBC 여론조사가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보수 편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몇몇 여론조사들의 경우에는 진보적 매체들에서 받았을 정도로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균형감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4일과 7일 여론조사에서도 기존의 이제 보수적 시각에 갇히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오늘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뭐 JTBC의 특정 보도에 대해서 뭐 알리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보도 내용을 지상파 방송을 좀 비교해서 좀 매체 비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네. 포인트가 거기에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JTBC가 지난주에 6일, 7일 잇따른 보도, 그다음에 4일과 그 7일의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원 이슈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았다면 지상파 뉴스는 지난주 내내 날씨와 박근혜 순방으로 채워졌거든요. 앞에 톱 뉴스들이 뭐 순서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떤 뭐 그래서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옷을 입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리포트가 됐고 지상파 뉴스가 뭐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JTBC 뉴스가 그런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받거나 관련 내용을 확대 취재하거나 뭐 이 이슈에 뛰어들거나 이런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뭐 윤석열 검사에 대한 편파 징계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뉴스에서 누락이 됐거든요. 지상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지상파 3, 4, 6, 7일 메인 뉴스를 보면 SBS 8시 뉴스가 6일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거를 무려 18번째 꼭지로 보도한 거 외에는 지난주에 사실상 그 국정원 관련된 내용이 지상파 뉴스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지상파 뉴스의 어떤 현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JTBC의 선전이라든지 사실 이제 JTBC 뉴스가 한 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취재한 거 정도 아주 이제 정석적인 언론행위라고 보여질 텐데 그 상황들을 지상파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뉴스 전문 채널들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 뉴스 지용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 과거에 이제 언론들이 보면은 신생 매체들이, 좋은 보도를 해도, 걔들 걸 어떻게 받았으니? 막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상파 방송 입장에서는, 종편들이 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종편 것들은 아예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그 최동욱권 관련해서는 그 KBS가 TV조선의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번 받아 보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경계는 어떤 정파적 시각이나 이 지금 지상파 데스크의 문제에서는 사실 알리바이가 되긴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지금 공론장의 착시나 왜곡 현상이 아주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지상파의 프레임은 한 근 1년 이상 정치적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어떤 공방이 있고 정적으로 뜨겁고 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고 여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수준에서 이제 보도가 멈추고 그래서 어느 날 보도를 찝어 보더라도 사실 그 공방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 JTBC 보도와 같은 형태의 취재, 그러니까 그 공방은 사실 그 출입처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하루를 스케치한 거를 잘 이렇게 그냥 압축적으로 버무리는 형태의 보도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취재가 실제 일어나고 있느냐 지상파 뉴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국정원 사건에 대한 피로감 이런 얘기 하지만 국정원 사건에 대한 피로감은 지상파 뉴스가 그렇게 변죽만 울리고 겉만 핥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실체적으로 그 뭐가 문제인 것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JTBC가 보도했던 이러한 그 어떤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어떤 구체적인 이슈들이 뽑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론에 지배적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 플랫폼에서 하는 뉴스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게 국정원 뉴스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왜곡 혹은 이 이슈에 대한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JTBC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분석 전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어쨌든 종편사는 지금 재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이게 뭐 언론 플레이든 아니든 최대 2개 정도를 탈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얘기로 시장 상황이 4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반작용으로 뭐 TV조선이 부랴부랴 드라마를 편성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사장을 영입하면서 어떤 플랫폼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갖는데 확실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도 애초에는 손석희가 JTBC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다면 그 손석희 체제 JTBC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지금은 손석희가 정말 JTBC를 바꾸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진화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가 방송을 바꾸지 못한다. 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손석희가 JTBC로 갔을 때 애초의 비판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역할이라는 것과 데스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보도에서 여전히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2가지 질문이 모두 다 시스템을 설명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어쨌든 손석희 체제에서의 JTBC의 보도는 상당 부분 진화한 형태까지 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편이라고 하는 어떤 방송을 틀어도 똑같은 뉴스를 하는 형태의 그런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서는 많이 지금 한 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차세대 고속철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안드로메다, 2번 종북타파, 3번 해무, 4번 창조경제. 정답은 3번 해무였습니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